나의 유일한 손녀 윤세아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경찰도 법도 그녀의 억울함을 외면했다. 윤세아가 남긴 유품 속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했다. 낡은 외장 하드 속에서 그녀의 마지막 메시지가 들려왔다. 나는 이제 스스로 심판자가 되기로 결심했다. 수백만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온라인 범죄의 배우가 납치당했다. 그러나 마지막 심판 직전 그에게서 예상치 못한 폭로가 터졌다. 당신도 또 다른 폭력의 가해자일 뿐. 늦가을의 질녘 노을이 창밖으로 길게 드리웠다. 거실의 낡은 라디오에서는 익숙한 옛 가요가 잔잔하게 흘러나왔다. 식탁 위에는 약통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고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이 조용히 김을 올렸다. 윤재아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지 72년 나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손길이 이미 수십 년간 다져진 익숙함을 느꼈다. 전직 정보기관 신문관이라는 나의 과거는 고요한 일상 속 깊이 잠들어 있었다. 경기도 외곽의 한적한 주택에서 나는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나만의 루틴을 충실히 지켜왔다. 단정하게 빗어넘긴 흰 머리칼 아래 오른 눈썹 위로 깊게 새겨진 흉터만이 거친 지난날을 어렴풋이 짐작게 할 뿐이었다. 세월의 흐름 속에서도 내 눈은 여전히 날카로운 빛을 잃지 않았으나 그 빛 속에는 평화로운 노년의 삶에 만족하는 듯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나는 그저 오늘 하루를 살아내고 내일 또 같은 하루가 찾아올 것이라 믿었다. 그때는 정말 몰랐다. 내가 보내고 있던 그 평범한 날들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마지막 평온일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나의 시간은 느리게 그러나 확실하게 어딘가를 향해 흐르고 있었다. 정적 속에 흘러나오는 가요의 가사가 유난히 아련하게 들렸다. 매일 아침 6시면 나는 눈을 떴다. 침대 옆 탁자 위에 놓인 오래된 시계가 째깍째깍 소리를 내며 시간을 알렸다.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는 일련의 동작들은 군대식으로 정확했다. 아침 식사는 언제나 단출했다. 된장국 한 그릇, 김치 몇 점, 그리고 따뜻한 흰 쌀밥. 식사를 마친 후에는 작은 마당을 거닐며 가벼운 체조를 했다. 이것이 나의 하루였고 이러한 일상이 나에게는 평온함 그 자체였다. 이웃들은 나를 과묵하지만 예의 바른 노인으로 알고 있었다. 가끔 마주치면 짧게 인사를 나누었지만 그 이상의 깊은 대화는 나누지 않았다. 나는 나의 과거를 말하지 않았고 그들도 묻지 않았다. 그것이 우리 사이의 불문율이었다. 오후에는 주로 독서를 하거나 텔레비전으로 뉴스를 시청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은 있었지만 그 세상 속으로 깊이 들어갈 생각은 없었다. 나는 이미 그 세상에서 충분히 오래 머물렀고 이제는 관찰자로 남기를 원했다. 저녁이 되면 나는 다시 식사를 준비했다. 손녀 윤세아가 가끔 전화를 걸어왔다. 그녀의 목소리는 언제나 밝고 활기찼다. 학교 이야기, 친구들 이야기, 때로는 연구 중인 프로젝트에 대한 열정 어린 설명이 이어졌다. 나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가끔 짧은 조언을 건넸다. 윤세아는 나의 유일한 혈육이었고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존재였다. 그녀가 있었기에 나의 삶은 의미가 있었다. 그녀의 웃음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올 때마다 나는 내가 아직 살아있음을 실감했다. 어느 날 오후 삶의 모든 평온을 산산조각 내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나의 유일한 혈육이자 한창 꿈을 펼쳐나가던 IT 전공 대학생. 손녀 윤세아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이었다. 심장이 멎는 듯한 고통에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전화기를 든 손이 부들부들 떨렸고 귓가에서는 이명이 울렸다. 믿을 수 없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던 그 아이가 이제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이 현실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찰은 형식적인 수사를 거쳐 단순한 자살로 사건을 종결하려 했다. 그들의 눈에는 젊은 생명이 스스로 삶을 포기한 흔한 사건 중 하나로 보였을 것이다. 담당 형사는 차갑고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사건의 개요를 설명했다. 유서가 있었고 외부에 침입 흔적은 없었으며 명백한 자살이라는 것이었다. 나는 그들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그 어떤 말도 내 귀에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다.
그러나 내게 윤세아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다. 그 아이는 절대 스스로 목숨을 끊을 아이가 아니었다. 나는 경찰의 성급한 결론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다. 몇몇 친구들과 교수님들이 찾아왔지만 그들조차 윤세아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눈치였다. 모두가 안타까워했고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그 어떤 위로도 내 가슴에 뚫린 구멍을 메워주지 못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나는 마치 다른 사람의 몸속에 갇힌 듯한 느낌이었다. 모든 것이 비현실적이었고 나는 그저 기계적으로 움직일 뿐이었다. 손녀의 유품들을 정리하던 중 나는 윤세아의 노트북과 함께 남겨진 유서를 발견했다. 낡은 노트북의 화면 속에서 나는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했다. 수많은 악성 댓글, 무차별적인 비난 영상, 조롱 섞인 합성 사진들이 윤세아의 삶을 조금씩 갉아먹은 증거들이 고스란히 저장되어 있었다. 그녀의 아름다운 미소는 온갖 추악한 말과 그림들로 더럽혀져 있었다. 화면을 스크롤할수록 나의 분노는 커져갔다. 이것은 단순한 비난이 아니었다. 이것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살인이었다. 나는 박진우라는 자가 사이버 헌터라는 이름으로 또 최연수라는 자가 익명 저격수라는 이름으로 잔혹한 공격을 서슴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다. 그들의 이름과 얼굴이 화면 가득 나타났다. 박진우는 윤세아의 개인정보를 왜곡하고 그녀가 하지도 않은 말을 지어내어 루머를 퍼뜨렸다. 최현수는 윤세아의 사진을 합성하여 모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냈고 그것을 수천 명에게 공유했다. 그들은 재미로 조회수를 위해 그리고 자신들의 악의를 만족시키기 위해 한 젊은 생명을 파괴했다. 나는 손녀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닌 온라인에서 벌어진 무자비한 폭력으로 인한 살인임을 깨달았다. 목구멍이 메이고 심장이 터져버릴 듯한 비통함이 나를 덮쳤다. 나는 윤세아를 지켜주지 못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손으로 아끼고 사랑했던 손녀가 그렇게 고통 속에 쓰러져가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나를 자책감으로 짓눌렀다. 그리고 그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이들에 대한 끓어오르는 분노가 내 심장을 옥죄다.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내 안에서 오래전 묻어두었던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다시 깨어나는 것을 느꼈다. 유서를 읽으며 나는 눈물을 흘렸다. 윤세아는 자신이 받은 고통을 상세히 기록해 놓았다.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고 거리를 걸을 때마다 사람들이 자신을 손가락질하는 것 같았다고 했다. 학교에 가는 것이 두려웠고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두려웠다고 했다. 그녀는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무도 제대로 귀 기울이지 않았다. 경찰은 온라인 악플은 수사하기 어렵다고 했고 학교는 개인 문제라며 손을 놓았다. 결국 그녀는 혼자였고 그 고립감 속에서 삶을 포기했다. 나는 노트북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다. 책상 위에 물건들이 덜컹거렸고 보리차 잔이 넘어져 차가 흘러내렸다. 하지만 나는 그것을 치울 생각도 하지 않았다. 내 머릿속은 오직 한 가지 생각으로 가득 찼다. 복수. 나는 그들에게 복수해야 했다. 법이 그들을 처벌하지 않는다면 내가 직접 나서야 했다. 윤세아가 받은 고통을 그들도 똑같이 느껴야 했다. 윤세아의 죽음을 복수하고 제2의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인터넷 세상의 어두운 면을 심판하겠다는 냉철한 결심이 선 순간 나는 과거의 윤재아로 돌아간 듯 했다. 내 손녀의 마지막 가는 길을 그렇게 허무하게 둘 수는 없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불의 앞에서 침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젊은 날의 서원이 되살아나는 듯했다. 나의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될 참이었다. 나의 손녀를 잃은 슬픔은 이제 분노와 함께 나의 의지가 되었다. 나는 거울 앞에 섰다. 72세의 노인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더 이상 평화롭지 않았다. 오른 눈썹 위의 흉터가 어둠 속에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다. 그것은 나의 과거를 상징하는 표식이었고 이제 다시 한번 그 과거를 꺼내야 할 때가 온 것이었다. 나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따뜻한 미소가 아니라 차갑고 결연한 미소였다.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손녀를 위한 복수를 결심한 나의 마음은 당장이라도 타오르는 불꽃처럼 행동하고 싶었으나 세상은 나의 결의만큼이나 단순하게 움직여주지 않았다.
나는 윤세아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경찰서를 찾아갔다. 차가운 공기가 코끝을 스쳤고 복도에는 억울함과 체념이 뒤섞인 사람들의 흐느낌이 희미하게 들려오는 듯했다. 나는 윤세아의 노트북에 담긴 증거들을 담담히 형사에게 내밀었다. 그 안에는 박진우와 최연수 같은 악질 유튜버들이 윤세아를 어떻게 파괴했는지에 대한 명백한 기록들이 있었다. 이름조차 기억하기 싫은 그들의 조롱. 섞인 문장들과 윤세아의 얼굴을 합성한 추악한 사진들이 빼곡히 담겨 있었다. 그러나 형사의 얼굴에는 사건의 복잡함보다는 반복되는 일상에 지친 피곤함만이 가득했다. 온라인 악플 사건은 수사가 어렵다는 말이 기계적으로 반복될 뿐이었다. 그들의 말 속에는 이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디지털 세상의 그림자를 자신들의 관할 밖으로 밀어내려는 무력함이 엿보였다. 나는 과거 정보기관에서 일하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복잡한 사건들을 해결했던 경험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그저 한 명의 72세 노인일 뿐이었다. 나의 날카로운 직감과 분석력은 사회 시스템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무의미해지는 듯했다. 형사는 증거 파일들을 건성으로 훑어보더니 고개를 가로저었다. IP 주소 추적이 어렵고 해외 서버를 경유한 경우가 많으며 설령 범인을 찾아도 처벌이 미미하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나는 그의 말을 들으며 주먹을 불끈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어 아팠지만 그 고통조차 내 분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형사는 내게 민사소송을 제안했지만 그건 역시 시간과 비용만 허비할 가능성이 크다는 단서를 붙였다. 나는 결국 아무런 성과도 없이 경찰서를 나서야 했다. 형사는 윤세아의 유품에 담긴 모든 증거들을 그저 사이버 불링이라 치부했다. 수천 개의 악성 댓글과 수십 건의 비난 영상이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갔음에도 법적인 처벌이 쉽지 않다는 현실적인 답변만이 차갑게 돌아왔다. 나는 그들의 말이 단순한 회피가 아니라 실제로 그들의 시스템이 이러한 디지털 폭력을 제대로 담아낼 수 없다는 절규처럼 들렸다. 법의 테두리 밖에서 벌어지는 무자비한 폭력에 대해 법은 너무나 무력하고 둔했다. 경찰서를 나서는 내 발걸음은 천근만근이었다. 내가 붙들고 싶었던 정의는 마치 모래처럼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리는 것 같았다. 버스 정류장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차창 밖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은 모두 바쁜 발걸음으로 자신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들에게 윤세아의 죽음은 그리고 나의 고통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뉴스의 한 조각에 불과할 것이었다. 세상은 계속 돌아가고 사람들은 여전히 웃고 떠들었다. 그 무심함이 나를 더욱 깊은 고립감 속으로 밀어넣었다. 이웃 주민들은 윤세아의 비극적인 소식에 그저 안타까움을 표할 뿐이었다. 진심 어린 위로의 말들은 들려왔지만 그들의 눈빛에서는 나에게 어떤 구체적인 도움의 손길도 기대하지 않는다는 체념이 읽혔다. 그들 역시 거대한 온라인 세상의 폭력 앞에 무력감을 느끼는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익숙한 골목길도 낯설게 느껴졌다. 아파트 입구에서 마주친 이웃 할머니는 내 손을 잡으며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말을 하려고 하면 목이 메어왔다. 나는 법무사 사무실도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았다. 그곳에서도 돌아오는 답변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온라인 명예훼손은 입증이 까다롭고 가해자들이 익명성을 방패 삼아 숨어버리면 찾아내기도 어렵다는 얘기뿐이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은 막대했고 승소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냉정한 현실만이 나를 맞이했다. 내가 가진 것은 오직 분노와 슬픔뿐. 그 외에 어떤 것도 손에 잡히지 않는 듯했다. 법무사는 친절했지만 그의 친절함조차 나에게는 공허하게 느껴졌다. 그는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었을 뿐 희망을 주지는 못했다. 며칠 동안 나는 여러 곳을 전전했다. 사이버 범죄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 보기도 했고 인터넷 피해 구제센터에도 문의해 보았다. 하지만 어디에서도 명쾌한 해답을 얻을 수 없었다. 모두가 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어렵다, 시간이 걸린다, 보장할 수 없다. 나는 점점 더 무력감에 빠져들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거대한 벽에 가로막힌 듯한 좌절감에 사로잡혔다.
윤세아가 겪었던 고통, 그리고 그녀의 죽음에 대한 나의 분노는 사회 시스템의 무관심과 외면 속에서 점점 더 깊은 외로움과 고립감으로 변해갔다. 수십 년간 정의를 위해 싸워왔던 나의 경험과 지혜도 이 복잡하고 익명적인 온라인 세상의 폭력 앞에서는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졌다. 오랜 시간 쌓아왔던 나의 정의감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내 안에 끓어오르던 분노는 어느새 뼈저린 허탈함으로 변해 있었다.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 손녀의 억울한 죽음을 그저 이대로 묻어야 한단 말인가? 무거운 침묵이 나를 짓눌렀다. 세상은 윤세아의 외침을, 그리고 나의 절규를 듣지 못하는 듯했다. 창밖으로 스며드는 저녁 노을마저 내게는 절망의 색깔로 보였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듯한 어둠 속에서 나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밤이 되면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천장을 바라보며 수없이 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윤세아의 마지막 순간은 어땠을까? 그 아이는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내가 곁에 있었더라면, 내가 그 아이의 고통을 알아차렸더라면. 후회와 자책이 나를 갉아먹었다. 나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다. 72년을 살아오며 수없이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이만큼 무력하고 절망적이었던 적은 없었다. 깊은 절망 속에서 나는 하루하루를 버텨냈다. 윤세아가 없는 집은 마치 생기를 잃은 듯 조용했다. 그녀의 웃음소리, 그녀의 발걸음 소리, 그녀의 숨결 하나 없었다. 나는 그녀의 흔적을 찾아 헤매다 다시 윤세아가 남긴 유품들을 하나하나 살피기 시작했다. 손때 묻은 전공 서적들, 어릴 적 그린 그림들, 그리고 먼지가 앉은 작은 인형들. 그녀의 방, 그녀의 책상, 그녀의 손때 묻은 물건들은 그녀의 부재를 더욱 아프게 만들었다. 텅 빈 공간을 메우는 것은 오직 나의 무거운 한숨뿐이었다. 책장에 꽂힌 그녀의 노트들을 꺼내 읽어보았다. 강의 필기, 프로젝트 계획서, 때로는 개인적인 생각들이 적혀 있었다. 그녀의 글씨체를 보며 나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다. 어렸을 때부터 반듯했던 그 아이의 글씨는 여전히 단정했다. 하지만 노트의 뒷부분으로 갈수록 글씨가 흐트러지고 여백에는 불안한 낙서들이 늘어났다. 그 아이가 점점 무너져가고 있었다는 증거였다. 나는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낡은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나는 뜻밖의 유산을 발견했다. 먼지가 살짝 앉은 외장하드 하나가 나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그것은 윤세아가 생전에 늘 지니고 다니던 물건이었다. 그녀는 이 외장하드에 자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온 모든 지식과 열정을 담아냈으리라. 망설임 끝에 나는 외장하드를 조심스럽게 노트북에 연결했다. 화면 가득 펼쳐진 파일 목록 속에서 나는 윤세아가 생전에 개발 중이던 해킹 도구들과 그녀의 목소리를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발견했다. 코딩 언어는 마치 난해한 암호 같았지만 그 속에는 윤세아의 천재성이 번뜩이고 있었다. 파일들을 하나씩 열어보았다. 복잡한 코드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나는 컴퓨터 언어를 잘 알지 못했지만 그 안에 담긴 윤세아의 노력과 재능만큼은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주석으로 달린 설명들을 읽으며 나는 그 아이가 얼마나 치밀하고 체계적으로 작업했는지 알 수 있었다. 이 도구들은 단순한 해킹 프로그램이 아니었다. 정보를 수집하고 추적하고 분석하는 종합적인 시스템이었다. 나는 그녀가 남긴 기술의 깊이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윤세아가 이토록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가슴을 저몄다. 내가 그녀의 재능을 좀 더 일찍 알아차렸더라면 어쩌면 그녀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후회가 밀려왔다. 외장 하드 속 깊숙한 폴더에서 나는 익숙한 윤세아의 목소리를 들었다. 할아버지, 이건 세상을 좀 더 투명하게 만들 도구예요. 짧은 음성 메시지였지만 그 속에는 윤세아의 깊은 바람과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그녀의 삶의 조각들이 담겨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그 메시지는 나의 귓가를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나는 음성 파일을 반복해서 들었다. 그 아이의 목소리, 그 아이의 숨소리, 그 아이의 따뜻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나는 눈을 감고 그 목소리에 집중했다. 세상을 좀 더 투명하게 만들 도구. 그 아이는 무엇을 생각하며 이 말을 남겼을까? 정의로운 세상을 꿈꿨던 것일까? 아니면 자신을 괴롭힌 자들에게 복수하고 싶었던 것일까? 그 순간 내게는 그것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다. 윤세아가 남긴 복수의 단서이자 깊은 절망 속에 빠져있던 나에게 보내는 마지막 조력자의 손길처럼 느껴졌다. 윤세아가 남긴 이 해킹 도구들과 인공지능 프로그램은 내가 품고 있던 분노에 실질적인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다. 나는 잠시 숨을 골랐다. 내 안에서 차갑게 식었던 열기가 다시금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굳건했던 내 눈빛이 다시금 빛나기 시작했다. 무기력하게 당하기만 했던 지난날을 끝내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가 내 안에서 솟구쳤다. 나는 더 이상 무기력한 노인으로 남을 수 없었다. 나는 과거 신문관 시절 익혔던 치밀한 아날로그식 신문 기술과 윤세아가 남긴 첨단 디지털 기술을 결합할 계획을 세웠다. 정보 수집, 분석, 심리전, 그리고 물리적인 압박까지. 나의 오랜 경험은 이제 디지털 세상의 그림자를 파헤치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었다. 나의 과거는 어쩌면 이 순간을 위해 존재했던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나의 경험과 윤세아의 기술이 만나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강력한 심판의 도구가 될 것이었다. 나는 노트북 앞에 앉아 윤세아가 남긴 파일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시작했다. 프로그램 사용법을 익히고 인공지능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려 노력했다. 72세의 나이에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손녀를 위한 복수. 그것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유일한 동력이었다. 나는 더 이상 사회 시스템의 무력함에 기대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수동적으로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제 스스로 심판자가 되기로 결심했다. 나의 복수는 이제 막 새로운 형태를 갖추고 시작될 참이었다. 윤세아의 목소리가 여전히 귓가에 맴돌았다. 세상을 더 투명하게 만들 도구. 그래, 이제 내가 그 도구를 들고 그녀의 바람을 이뤄줄 차례였다. 나의 결심은 차갑고 단단하게 굳어졌다. 오른 눈썹 위의 흉터가 마치 나의 새로운 의지를 대변하듯 선명하게 도드라졌다. 거울 앞에 선 나는 더 이상 무력한 노인이 아니었다. 나는 심판자였다. 윤세아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자들은 곧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었다. 나의 복수는 이제 시작이었다. 윤세아의 음성 메시지를 들은 이후 나의 세계는 완전히 달라졌다. 내 안에서 차갑게 식었던 열기가 다시금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더 이상 무기력하게 당할 수 없다는 강한 의지가 나를 이끌었다. 윤세아가 남긴 해킹 도구와 인공지능 프로그램은 나의 오랜 경험과 만나 완벽한 복수의 도구로 재탄생했다. 밤낮 없이 외장 하드의 파일들을 분석하고 인공지능의 기능을 익혔다. 윤세아의 천재성은 나의 어두운 계획에 빛을 더해주었다. 컴퓨터 화면 가득 펼쳐진 복잡한 코드들은 처음에는 낯설었으나 마치 오랜 시간 잊고 지냈던 언어를 다시 배우는 것처럼 점차 익숙해져 갔다. 나의 손은 키보드 위를 헤매는 듯했지만 인공지능의 도움으로 필요한 정보들을 빠르게 찾아내고 조합할 수 있었다. 윤세아는 죽어서도 나에게 길을 열어주고 있었다. 며칠 밤을 꼬박 세워나는 윤세아의 프로그램들을 하나씩 이해해 나갔다. 각 파일마다 그 아이가 남긴 주석들이 있었고 나는 그것을 읽으며 손녀의 사고방식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 아이는 정의로웠다.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성격이었다. 어쩌면 그런 성격 때문에 더욱 온라인 폭력에 취약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그런 그 아이를 지켜주지 못한 나 자신이 원망스러웠다. 인공지능 프로그램은 놀라울 정도로 정교했다. 윤세아의 목소리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이 프로그램은 자연스러운 음성 합성은 물론 실시간 번역과 분석까지 가능했다. 나는 이 프로그램의 명령을 내리며 테스트를 반복했다. 할아버지, 준비되셨나요? 인공지능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다. 그 목소리는 윤세아의 목소리와 너무나 닮아 있었다. 나는 눈을 감고 그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 마치 윤세아가 내 곁에 있는 것 같았다. 나의 첫 번째 심판 대상은 활동명 사이버 헌터, 박진우였다.
윤세아의 개인정보를 왜곡하고 파렴치한 루머를 퍼뜨려 그녀의 명예를 짓밟았던 주범 중 한 명이었다. 그의 얼굴을 떠올릴 때마다 내 심장은 복수심으로 차갑게 얼어붙는 듯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갔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듯했다. 과거 신문관 시절, 나는 수없이 많은 인간 군상의 습성과 동선을 분석해왔다. 박진우 역시 나의 날카로운 관찰망을 벗어날 수 없었다. 그의 온라인 활동 패턴, 실제 생활 반경, 심지어 작은 습관 하나까지도 나의 분석 대상이었다. 그는 자신이 디지털 공간의 익명성 뒤에 숨어 안전하다고 믿었겠지만 그 믿음은 곧 깨질 환상에 불과했다. 나는 그의 모든 것을 파헤쳤다. 치밀한 계획이 머릿속에서 완성되어 갔다. 나는 수많은 가짜 계정을 만들어 박진우의 방송에 스며들었고 그의 영상들을 꼼꼼히 분석했다. 그는 주로 밤늦게까지 작업하고 새벽녘에 잠이 들었다. 사회성이 부족하고 대인 관계가 좁다는 것도 알아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외부 자극에 취약하고 자신의 영역에 대한 집착이 강한 경향이 있었다. 박진우가 평소 사용하는 인터넷 카페와 온라인 커뮤니티, 그리고 배달음식 주문 기록까지 윤세아의 인공지능은 낱낱이 파헤쳐 주었다. 그의 아지트가 경기도 외곽의 한 오피스텔이라는 것도 어렵지 않게 알아냈다. 나의 과거 정보기관 시절 경험과 윤세아의 첨단 기술이 만나자 박진우의 모든 사생활은 투명하게 드러났다. 나는 일주일 동안 박진우를 감시했다. 그의 오피스텔 근처에서 차를 세워두고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했다. 그는 거의 외출을 하지 않았다. 배달음식으로 끼니를 때우고 밤새 컴퓨터 앞에 앉아 악성 콘텐츠를 제작했다. 가끔 새벽에 편의점에 가는 것이 그의 유일한 외출이었다. 나는 그의 생활 패턴을 완벽히 파악했다. 언제 움직이고 언제 잠들고 어떤 루틴을 가지고 있는지 모두 기록했다. 나는 박진우의 아지트에 침투할 날을 기다리며 모든 장비를 점검하고 동선을 시뮬레이션했다. 나의 손은 과거의 날카로움을 되찾은 듯 정교하게 움직였다. 72세 노인의 몸이라기엔 믿기지 않는 민첩함과 정확성이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나약한 노인이 아니었다. 윤세아의 복수를 위한 새로운 심판자였다. 새벽 3시, 박진우가 깊은 잠에 빠져 있을 시간이었다. 나는 준비된 장비를 챙겨 그의 아지트로 향했다. 낡은 승합차는 밤의 어둠 속을 조용히 갈랐다. 가로등 불빛이 창밖으로 스쳐 지나갈 때마다 나의 결의는 더욱 단단해졌다. 차를 오피스텔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주차하고 나는 걸어서 건물에 접근했다. 경비원은 졸고 있었다. CCTV는 윤세아의 프로그램으로 이미 무력화시켜 놓았다. 나는 마치 유령처럼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했다.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웠다. 5층, 박진우의 방이 있는 층이었다.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다. 나는 그의 문 앞에 섰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손은 떨리지 않았다. 오피스텔 복도는 쥐죽은 듯 고요했다. 나는 과거 정보기관 시절의 경험을 되살려 움직였다. 발소리 하나 내지 않고 잠금 장치를 조용히 해제했다. 문이 열리고 내부의 공기가 나를 감쌌다. 컴퓨터 불빛만이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어두운 방 안에는 박진우가 침대 위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다. 나는 그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악성 댓글과 비난 영상으로 윤세아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그 얼굴에는 죄책감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평화로운 그의 모습은 나의 분노를 더욱 자극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악행의 무게를 전혀 알지 못하는 듯했다. 나는 조용히 박진우를 제압했다. 입에 천을 물리고 손목과 발목을 결박했다. 그는 미처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나의 손에 이끌려 알 수 없는 공간으로 향했다. 그 공간은 내가 윤세아의 기술을 활용해 만든 특별한 곳이었다. 경기도 외곽의 폐공장을 개조한 곳으로 방음 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고 중앙에는 거대한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다. 나는 박진우를 의자에 단단히 묶었다. 밧줄이 그의 몸을 옥죄자 그는 비로소 현실을 직시하는 듯 몸부림쳤다. 그리고 그의 눈앞에 펼쳐질 광경을 기다렸다. 이제 그의 진짜 재판이 시작될 차례였다.
나의 심장은 차갑게 고동쳤다. 두렵거나 망설이는 감정은 없었다. 오직 손녀의 억울함을 씻어내겠다는 굳은 의지만이 나를 지배했다. 잠시 후 박진우는 미지의 공간에서 눈을 떴다. 그의 눈동자에는 혼란과 공포가 뒤섞여 있었다. 그는 묶인 몸으로 버둥거렸지만 소용없었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거대한 스크린에는 실시간 방송이 시작되고 있었다. 화면 속에는 나의 뒷모습이 어렴풋이 보였다. 나는 심판자 K라는 이름으로 첫 번째 재판을 시작했다. 윤세아의 인공지능은 나의 목소리를 분석하고 내가 전하려는 메시지를 더욱 명료하고 냉철하게 가공하여 송출했다. 내 손녀의 목소리에서 파생된 인공지능이 그의 죄를 고발하는 해설자가 되는 순간이었다. 마치 윤세아가 직접 그에게 심판을 내리는 듯한 기분이었다. 나는 마이크 앞에 섰다. 여러분, 오늘 심판자 K가 첫 번째 재판을 시작합니다. 나의 목소리는 변조되어 낮고 무겁게 울렸다. 저 앞에 있는 자는 사이버 헌터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며 무고한 시민들을 괴롭혀온 박진우입니다. 카메라가 박진우의 얼굴을 클로즈업했다. 그의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다. 방송 시청자 수는 순식간에 수천 명을 넘어섰다. 화면 가득 박진우의 죄목들이 낱낱이 공개되기 시작했다. 윤세아에게 퍼뜨렸던 가짜 뉴스, 조작된 이미지, 인신공격성 댓글들이 날짜와 시간까지 명확하게 드러났다. 윤세아 인공지능에 차분하면서도 날카로운 해설이 덧붙여졌다. 피고인 박진우는 2023년 6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총 159건의 허위 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그리고 43건의 모욕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형법 제307조, 제31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법률 용어와 함께 그의 악행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자 채팅창은 순식간에 수많은 댓글로 도배되었다. 그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스크린에는 윤세아가 받았던 악성 댓글들이 하나씩 떠올랐다. 박진우가 작성한 것들이었다. 그는 윤세아를 향해 온갖 저속한 언어를 사용했고 그녀의 외모를 비하했으며 그녀가 하지도 않은 말을 지어내어 루머를 만들었다. 나는 그 댓글들을 하나하나 읽어내려갔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나는 계속했다. 이것이 그가 한 일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한 젊은 여성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시청자들은 박진우의 죄에 분노했고 실시간 투표를 통해 그의 죄를 심판하기 시작했다. 화면 아래에는 박진우의 죄는 유죄입니까? 무죄입니까? 라는 문구와 함께 투표 현황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었다. 유죄를 선택하는 숫자는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나는 그 숫자들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투표 결과가 아니었다. 억압받고 고통받았던 수많은 온라인 피해자들의 절규이자 시스템이 외면했던 정의에 대한 갈망이었다. 나는 그들의 대리인이 되어 심판을 집행하는 심판자 K가 되었다. 박진우는 얼굴이 창백해진 채 화면을 응시했다. 그의 눈빛에는 처음 느껴보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그의 평생을 지탱했던 익명성의 방패는 산산조각 나버린 것이다. 투표 결과는 압도적이었다. 98%가 유죄에 투표했다. 나는 박진우를 바라보았다. 당신의 죄는 대중에 의해 인정되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박진우는 울먹이며 용서를 빌었다. 하지만 나는 귀를 막았다. 윤세아도 그렇게 용서를 빌었을 것이다. 하지만 당신은 그 아이의 울음을 비웃었습니다. 방송은 순식간에 수백만 명의 팔로워를 끌어모았다. 심판자 K는 어둠의 영웅으로 떠올랐다. 사람들은 답답했던 현실을 대신해주는 존재에게 열광했다. 채팅창에는 박진우를 비난하는 댓글과 함께 심판자 K를 응원하는 메시지들이 쉴 새 없이 올라왔다. 나에게는 그들의 환호가 윤세아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메아리처럼 들렸다. 이 사회의 시스템이 해주지 못한 정의를 내가 직접 세워야 할 때였다. 나의 행동은 단순한 복수를 넘어 많은 이들의 억울함을 대변하는 상징이 되어가고 있었다. 방송을 마친 후 나는 박진우를 경찰서 앞에 풀어주었다. 그의 손목과 발목에는 여전히 밧줄 자국이 남아 있었고 그의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다. 나는 그에게 경고했다. 다시는 누군가를 괴롭히지 마시오.
이것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박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비틀거리며 경찰서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그의 뒷모습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사라졌다. 심판자 K의 등장은 사회 전반에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다. 내가 진행하는 방송은 단순한 복수를 넘어 답답했던 사법, 시스템과 온라인 폭력에 대한 대중의 불만을 터뜨리는 통로가 되었다. 언론은 연일 심판자 K의 정체를 추측하며 보도했다. 나의 나이, 나의 직업, 나의 동기, 나의 모든 행적이 궁금증의 대상이었다. 시청자들은 열광적인 지지를 보냈다. 진짜 사이다다, 우리 사회에 필요한 영웅이다 같은 댓글들이 방송을 가득 메웠다. 나는 그들의 목소리에서 윤세아의 울부짖음을 들었다. 그녀가 당했던 고통을 많은 이들이 공감하고 있었다. 그들의 지지는 나의 결심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심판자 K의 행동은 동시에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인식되었다. 일부 언론과 전문가들은 나의 행동이 사적 복수이며 사회 질서를 해치는 위험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아무리 억울해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 사적 제재는 또 다른 폭력을 낳을 뿐이다. 같은 비난의 목소리도 분명히 존재했다. 나는 그들의 비판을 이해했다. 그러나 법은 윤세아의 억울함을 외면했고 나는 그녀의 마지막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었다. 나의 정의는 법의 한계를 넘어섰다. 시스템이 외면한 곳에 내가 설 것이었다. 당국은 심판자 K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망을 좁혀오기 시작했다. 베테랑 형사들이 전담팀을 꾸려 나의 뒤를 쫓았다. 나의 방송이 송출되는 서버를 추적하고 나의 행적을 역추적했다. 그러나 나는 과거 정보기관 시절 익혔던 노련함과 윤세아가 남긴 첨단 기술을 결합하여 번번이 그들의 추격을 따돌렸다. 나는 마치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나의 위치를 감추고 나의 흔적을 지우는 일은 과거 나의 주특기였다. 윤세아의 인공지능은 나의 탈출 경로를 예측하고 감시 카메라를 무력화시키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그녀가 남긴 기술은 마치 나를 위한 방패이자 칼날이 되어 주었다. 그들의 수사망은 촘촘했지만 나의 움직임은 그보다 몇 수 앞서 있었다. CCTV 영상은 조작되었고 나의 통신 기록은 암호화되었다. 나의 존재는 점점 더 신비롭고 잡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갔다. 나는 잡히지 않을 자신이 있었다. 윤세아를 지키지 못했던 무력감은 이제 그 누구도 나를 막을 수 없는 강력한 에너지로 바뀌어 있었다. 박진우에 대한 심판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그의 방송은 영구 정지되었고 그의 온라인 활동은 완전히 마비되었다. 대중은 열광했고 심판자 K의 이름은 온라인 세상을 뒤흔들었다. 첫 번째 심판을 성공적으로 마친 나는 다음 타겟을 정했다. 바로 무차별적인 비방 전문 유튜버, 활동명 익명 저격수 최연수였다. 최연수 역시 윤세아에게 악성 루머를 퍼뜨리고 그녀의 외모를 비하하는 영상을 제작했던 인물이었다. 그의 악행은 박진우 못지않게 비열하고 잔혹했다. 나는 그의 온라인 활동 기록과 생활 패턴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윤세아의 인공지능은 최연수의 취약점을 빠르게 찾아냈다. 그는 박진우보다 더 은밀하고 교묘하게 자신의 정체를 숨기려 했지만 윤세아의 기술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다. 그의 모든 어두운 행적들이 윤세아의 인공지능 데이터베이스에 차곡차곡 쌓여갔다. 최연수 역시 박진우처럼 자신의 익명성 뒤에 숨어 안전하다고 믿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환상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나는 다시 한번 나의 계획을 치밀하게 세웠다. 그의 납치와 심판은 박진우의 경우보다 더욱 대담하고 교묘하게 진행될 것이었다. 나의 심판 대상은 점차 온라인 범죄자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었다. 윤세아를 죽음으로 몰고 간 그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뿌리 뽑아야 했다. 심판자 K는 이제 단순한 복수자가 아니었다. 그는 전설적인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대중은 나의 다음 행동을 숨죽이며 기다리고 있었다. 윤세아의 억울함은 이제 나의 손으로 정의를 찾을 것이었다. 내 오른 눈썹 위의 흉터는 나의 굳은 의지를 보여주는 듯 더욱 선명해졌다. 나의 마음은 차갑고 단단하게 굳어져 있었다. 윤세아의 바람대로 세상을 투명하게 만들겠다는 나의 결심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
최현수에 대한 심판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후 나의 마음속에는 묘한 허탈감이 감돌았다. 한편으로는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만족감에 가슴이 뜨거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끝나지 않는 여정의 한복판에 서 있다는 막연한 불안감이 엄습했다. 온라인 세상의 어둠은 생각보다 깊고 넓었다. 윤세아를 죽음으로 몰고 간 그 거대한 그림자의 배후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책임감이 나의 어깨를 짓눌렀다. 나의 다음 목표는 디지털 범죄의 배후라 불리던 강준혁이었다. 그는 단순한 악플러나 비방 전문 유튜버가 아니었다. 온라인 범죄 조직을 운영하며 윤세아를 비롯한 수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한 장본인이라는 정보를 윤세아의 인공지능이 찾아냈다. 그의 악행은 상상 이상으로 거대하고 조직적이었다. 밤늦게 나는 강준혁에 대한 자료들을 검토했다. 윤세아의 인공지능이 수집한 정보는 방대했다. 강준혁은 여러 개의 가짜 신원을 사용했고 해외 서버를 거쳐 자신의 흔적을 지웠다. 그는 박진우나 최현수 같은 말단 유튜버들에게 타겟을 지정해주고 그들이 만든 콘텐츠로 수익을 챙기는 구조를 만들어냈다. 한마디로 온라인 폭력의 사업화였다. 나는 자료를 읽으면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이런 자가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용납할 수 없었다. 강준혁은 다른 이들과는 차원이 다른 존재였다. 그는 자신의 흔적을 지우는 데 탁월했으며 디지털 세상의 어둠 속에 완벽히 숨어 있었다. 그러나 윤세아의 인공지능과 나의 오랜 경험이 결합된 집요한 추적 끝에 그의 은신처를 파악할 수 있었다. 서울 도심의 한 고급 오피스텔, 철통 같은 보안을 자랑하는 곳이었다. 강준혁을 납치하는 일은 박진우나 최현수의 경우보다 훨씬 더 치밀하고 대담한 작전을 요구했다. 나의 몸은 72세의 나이를 먹었지만 정보기관 시절의 노련함과 윤세아의 기술이 더해져 나의 움직임은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 정교하고 거침없었다. 침투 경로부터 탈출 동선까지 수백 번 시뮬레이션했다. 단 한 치의 오차도 허용할 수 없었다. 그의 소나기에 잡힌 수많은 피해자들의 절규가 나의 귓가에 맴도는 듯했다. 나는 일주일 동안 강준혁의 오피스텔을 감시했다. 그는 매우 조심스러운 사람이었다. 외출은 거의 하지 않았고 배달 음식도 로비에서 받아갔다. 보안 카메라는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고 출입문은 지문 인식과 비밀번호가 결합된 시스템이었다. 하지만 완벽한 보안은 없다. 나는 청소부로 위장하여 건물에 침투할 계획을 세웠다. 윤세아의 인공지능은 보안 시스템의 약점을 찾아냈고 나는 그것을 이용할 것이었다. 깊은 밤, 도시의 불빛이 잠든 시각, 나의 움직임은 그림자처럼 고요했다. 완벽하게 위장된 나의 모습은 그 누구도 72세 노인의 존재를 알아채지 못하게 했다. 강준혁의 아지트에 침투하는 순간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나의 손은 망설임 없이 보안 시스템을 무력화시키고 그의 거실로 들어섰다. 강준혁은 넓은 책상에 앉아 여러 대의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악의적인 쾌감과 함께 자신이 디지털 세상의 지배자라도 되는 양오만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바로 그 순간 그의 뒤에서 나타난 심판자 K의 손길이 그의 몸을 덮쳤다. 강준혁은 반항할 새도 없이 나의 손에 제압당했다. 그의 눈빛에는 처음 느껴보는 공포와 함께 자신의 완벽한 세계가 무너지는 경악이 서려 있었다. 나는 강준혁의 입에 천을 물리고 손과 발을 묶었다. 그는 격렬하게 저항했지만 소용없었다. 나는 과거 수십 년간 익혔던 제압 기술을 사용했다. 그의 몸은 순식간에 무력화되었다. 나는 그를 미리 준비해둔 승합차에 싣고 심판의 공간으로 향했다. 도로는 한산했고 거리는 고요했다. 차 안에서 강준혁은 공포에 질린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그의 눈빛을 무시하고 운전에 집중했다. 강준혁을 심판의 공간으로 옮긴 후 마지막 방송 준비가 시작되었다. 나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지만 그 속에는 이제껏 경험하지 못했던 낯선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다. 복수심만이 가득했던 과거와 달리 왠지 모를 불안감이 마음 한구석을 맴돌았다. 거대한 스크린에 불이 들어오고 수백만 시청자들의 눈이 이곳에 집중될 것을 생각하니 숨이 턱 막혔다. 강준혁은 의자에 묶인 채 발버둥 쳤다. 그의 얼굴은 피가 모두 가신 듯 창백했고
눈동자는 광기 어린 절망으로 물들어 있었다. 나는 카메라를 점검하고 마이크를 테스트했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이제 방송을 시작할 시간이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마이크 앞에 섰다. 여러분, 심판자 K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심판을 준비했습니다. 나의 목소리는 변조되어 차갑게 울렸다. 저 앞에 있는 자는 온라인 범죄 조직의 우두머리 강준혁입니다. 카메라가 강준혁의 얼굴을 클로즈업했다. 시청자 수는 순식간에 수백만을 넘어섰다. 최후의 심판이 막 시작되려 할 때였다. 강준혁의 입에서 예상치 못한 말이 터져나왔다. 그의 목소리는 경멸과 조롱으로 가득했다. 윤재하, 당신이 진정 정의로운 심판자라고 생각합니까? 당신의 손녀가 겪은 비극은 어쩌면 당신이 과거에 저지른 폭력의 대가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의 말은 나의 심장을 칼로 꿰뚫는 듯했다. 나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강준혁은 광기 어린 눈으로 나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을 이었다. 당신이 정보기관에서 정의라는 이름으로 처리했던 수많은 사람들, 그들의 가족들은 당신의 칼날 아래 고통받았습니다. 나는 그 희생자들 중 한 사람의 후손입니다. 당신이 뿌린 폭력의 씨앗이 결국 당신 자신에게 돌아온 것뿐입니다. 당신은 정의를 외치지만 당신의 행동 또한 또 다른 폭력일 뿐입니다. 강준혁은 계속해서 말했다. 나의 아버지는 당신의 손에 고문당했습니다. 무고한 사람이었지만 당신은 국가안보라는 명분으로 그를 파괴했습니다. 그는 평생을 정신병원에서 보냈고 우리 가족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나는 그 고통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얼마나 불공평하고 잔인한지 배웠습니다. 당신이 만든 괴물이 바로 나입니다. 강준혁의 목소리는 분노와 원한으로 떨렸다. 강준혁의 폭로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안겨주었다. 나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과거 정보기관 시절, 수많은 작전과 신문 속에서 나의 손으로 처리했던 이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국가와 정의를 위한다는 명분 아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했던 나의 과거가 윤세아의 비극과 연결될 수 있다는 생각에 등골이 오싹했다. 나의 오른 눈썹 위 깊은 흉터가 더욱 선명하게 아려오는 듯했다. 그 흉터는 나의 영광스러운 상징이 아니라 내가 외면했던 폭력의 흔적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자각이 엄습했다. 나의 복수가 단순한 정의가 아닌 또 다른 폭력의 순환 고리에 불과했다는 강준혁의 비난은 나의 존재 자체를 흔들었다. 나는 혼란과 충격 속에서 깊은 내적 갈등에 빠져들었다. 나는 과거를 떠올렸다. 정보기관에서 일하던 시절, 나는 국가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많은 일들을 했다. 신문, 감시, 때로는 더 극단적인 조치들. 나는 그것이 정의라고 믿었다. 하지만 지금 강준혁의 말을 들으니 나의 정의가 누군가에게는 끔찍한 폭력이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그들의 고통을 생각해 본 적이 있었던가? 나는 그들의 가족을 생각해 본 적이 있었던가? 아니, 나는 오직 임무만을 생각했다. 수백만 시청자들이 실시간 방송을 지켜보고 있었다. 강준혁의 폭로로 인해 채팅창은 순식간에 혼란에 휩싸였다. 심판자 K에 대한 찬사와 비난이 뒤섞이며 논쟁이 격화되었다. 심판자 K도 결국 폭력자였어. 이건 복수의 연쇄야. 폭력은 폭력을 낳을 뿐이야 같은 댓글들이 쏟아졌다. 동시에 그래도 악인을 처벌하는 건 맞아. 법이 해주지 못하는 일을 한 거야 같은 옹호의 목소리도 있었다. 나는 그 혼란스러운 채팅창을 바라보며 깊은 회의에 빠졌다. 그러나 나의 시선은 강준혁을 지나 마치 거울처럼 비치는 나의 과거를 향하고 있었다. 윤세아의 죽음으로 촉발된 나의 분노와 복수심이 결국 과거, 나의 행동이 낳은 결과와 연결되어 있었음을 직면하는 순간이었다. 정의라는 명분 아래 행해진 폭력이 결코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뼈아픈 깨달음이 나의 온몸을 휘감았다. 나는 폭력의 순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강한 의지에 휩싸였다. 나는 강준혁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증오와 분노가 가득했다. 하지만 동시에 깊은 고통도 보였다. 그는 피해자였던 동시에 가해자가 된 사람이었다. 나와 똑같았다. 나 역시 정의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폭력을 행사했고
그 폭력이 또 다른 폭력을 낳았다. 이 끝없는 순환을 누군가는 끊어야 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나여야 했다. 나의 손은 천천히 마이크를 들었다. 수백만 시청자가 숨죽이며 나의 다음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다. 나의 목소리는 전례 없이 차분하고 깊은 고뇌가 담겨 있었다. 심판자 K로서 마지막 메시지를 전합니다. 나의 말은 윤세아의 인공지능을 통해 더욱 명료하게 송출되었다. 강준혁의 말은 나의 과거를 직시하게 했습니다. 내가 윤세아를 위해 시작한 이 심판이 어쩌면 나의 과거가 낳은 또 다른 폭력의 연장이었음을 인정합니다. 나는 잠시 숨을 골랐다. 스튜디오 안에는 정적만이 흘렀다. 진정한 정의는 복수심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낳을 뿐입니다. 나의 심판은 여기서 멈출 것입니다. 나의 눈은 화면 너머의 수많은 시청자들을 향해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충격과 혼란, 그리고 깊은 사색이 깃들어 있었다. 채팅창은 순식간에 폭발했다. 뭐야, 이게 무슨 소리야? 지금 포기하는 거야. 그래도 끝까지 심판해야지 같은 실망의 목소리들이 쏟아졌다. 동시에 이게 진짜 용기야. 폭력의 순환을 끊는 거야. 존경한다 같은 찬사도 있었다. 나는 그 모든 반응들을 지켜보았다. 이것이 내가 원했던 것이었다. 사람들이 생각하게 만드는 것. 온라인 폭력과 정의에 대해, 복수와 용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게 만드는 것. 나의 마지막 심판은 외부를 향한 것이 아닌 바로 나 자신을 향한 것이었다. 나는 폭력의 순환을 끊고 진정한 의미의 정리와 회복을 위한 최후의 결정을 내렸다. 윤세아의 죽음으로 시작된 나의 여정은 결국 나의 과거를 마주하고 나 자신의 정의를 다시 세우는 과정이 되었다. 강준혁은 나의 마지막 심판 방송에서 자유롭게 풀려났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비열한 미소가 있었지만 그가 겪은 심판과 나의 마지막 선택은 그에게 잊지 못할 질문을 던졌을 것이다. 나는 카메라를 향해 마지막 말을 했다. 나는 이제 심판자 K로서의 활동을 멈춥니다. 하지만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폭력을 멈춰 주십시오. 누군가를 공격하기 전에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십시오. 그 사람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입니다. 윤세아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방송은 윤세아의 깊은 깨달음과 함께 온라인 폭력과 정의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대중에게 던지며 마무리되었다. 영상은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숙제를 남겼다. 나의 심판자 K로서의 여정은 끝이 났지만 윤세아가 꿈꿨던 투명한 세상을 향한 나의 노력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다. 나의 오른 눈썹 위의 흉터는 이제 과거의 그림자가 아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굳건한 결심의 흔적으로 남아 있었다. 나는 심판의 공간을 나섰다. 밖은 이미 새벽이었다. 동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공기가 차가웠지만 상쾌했다. 나는 윤세아의 무덤을 찾아갔다.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세아야, 할아버지가 왔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할아버지는 내가 원했던 정의를 이루지 못했구나. 하지만 할아버지는 깨달았어. 진짜 정의가 무엇인지. 눈물이 흘러내렸다. 내가 꿈꿨던 투명한 세상, 할아버지가 계속 노력할게. 하지만 이제는 폭력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나는 오랫동안 무덤 앞에 앉아 있었다. 해가 떠올랐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다. 나는 천천히 일어섰다. 72세의 몸이 뻐근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웠다. 나는 집으로 돌아갔다. 윤세아의 방으로 들어가 외장하드를 들었다. 그 안에는 여전히 그 아이의 목소리가 담겨 있었다. 할아버지, 이건 세상을 좀 더 투명하게 만들 도구예요. 나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 세아야. 할아버지가 이제 제대로 사용하는 법을 알았어. 나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폭력이 아닌 진짜 변화를 만들어낼 계획을. 진정한 정의는 복수가 아닌 폭력의 순환을 끊어내는 데 있음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이제 심판자 K의 시대는 저물고 우리 모두가 꿈꾸는 투명한 세상을 위한 새로운 여정이 시작됩니다. 과연 우리는 그 길 위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마주하게 될까요?
이 변화의 순간에 함께하고 싶다면 100년 드라마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꼭 만나요. 다음에 또 만나요.